원래 재산은 장남한테 가는 거야. 네가 한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으니까 유산은 탐낼 생각 마라. 5년간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린 제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비수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상은 그 잘난 첫째 형님네 가서 받으세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온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거라 비웃었죠. 하지만 다음날 굶주림에 지쳐 울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저와 남편은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채 식탁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흐린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예금 전액과 부동산 일체는 첫째 아들 내외와 막내딸에게 상속한다. 저는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5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들인 날이 얼마나 되는지 저 자신도 셀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뜬 눈으로 나를 밝힌 것도 저였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가 부어 퉁퉁해진 시아버지의 팔뚝을 수건으로 감싸드린 것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은 것도 전부 저였습니다. 임신 계획은 접은 지 오래였어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낸 것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였습니다. 그 5년 동안 시댁 근처에 살면서도 명절에야 간신히 얼굴을 비추던 형님 내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5년 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 대소변 받아낸 게 누군데요? 우리 은지예요. 형이랑 형수는 명절에 고기 한 근 사들고 와서 얼굴 쓱 비춘 게 전부잖아요. 어떻게 피눈물 흘린 며느리한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형한테만 줍니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시끄럽다. 어디 부모 재산에 감나라 배나라야?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은 장남이 기둥이야. 장남한테 재산 가는 건 하늘이 정한 순서라고. 설마 너희들 돈 바라고 네 아버지 병수 밟은 거야?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잠만 말고 내 말 들어. 그리고 나도 너희 이사갈 집 전셋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방 하나 넓은 걸로 비워놓고, 우리 살던 집은 네 동생 시집갈 때 주려고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전셋집에 자신도 들어오겠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곳에서도 어머니의 수발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형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동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동서가 한 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냥 밥대 맞춰 밥 드리고 기저귀 간 거. 딱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 아니야? 아버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정도 밥값은 당연히 해야지. 그걸 뭐 대단한 희생이라고 한 것처럼 유세야. 신우이가 형님 옆에서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지. 아빠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잤으면 그 정도 수발은 기본이지. 안 그래? 유산 못 받았다고 화내는 거 솔직히 너무 속 보이잖아. 그 말이 귀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낙상 사고가 걱정되어 가족들 동의를 일일이 구하고 거실과 안방에 홈 CCTV를 설치한 것도 저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상일지를 손으로 적어 내려간 것도 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릴 때 옆에서 등을 두드려 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형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신우이는 그 새벽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간병인 수준이라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고 형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5년 동안 피 말렸던 제 시간과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님, 형님, 아가씨 다 인연 끊을게요. 뭐? 멋이 어째? 이것이 미쳤나? 시어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인연을 끊어? 네가 정령 미친 개로구나. 형님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휴, 동서. 참다 참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유산 안 준다니까 홧김에 막 나가는 거 봐.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굴지 말고 빨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유언장을 한 번 더 내려다보다가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롱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들만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두툼한 노트 묶음을 꺼냈습니다. 5년치 병상일지였습니다. 날짜마다 시아버지의 상태와 그날의 체온, 드신 음식과 복용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노트들을 가방 맨 아래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홈 CCTV 메모리 카드들을 투명 봉투에 담아서 하나씩 확인하며 챙겼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서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제 눈물은 나중에 흘리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 은지야.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안 튀어나오고 뭐해? 네 CM이 배고파 죽는 걸 보고 싶어? 당장 기어나와서 따뜻한 국이라도 안 끓이고.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짐가방을 끌고 나온 저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손으로 지은 밥 드실 일 평생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뻐하시는 기둥 같은 첫째 형님네한테 가서 밥상 받아 드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잠옷바람의 시누이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미쳤어? 지금 짐 싸서 어디 가려는 거야? 진짜로 우리 버리고 가는 거야? 남편은 시누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쥔 채 현관문을 향해 걸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시댁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그립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미리 불러둔 용달차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용달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집에서 나왔지만 당장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기 임대 원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 4층이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들고 올라가 방문을 열었을 때 저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창문 하나짜리 방에 싱크대와 좁은 욕실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죠. 짐을 푼 그날 오후부터 시어머니와 형님, 시누이 번호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문자가 왔고, 문자가 끊기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죠.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휴대폰을 들어 세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방안이 얼마나 고요한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전까지는 나름 인정받던 경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겨우 연락이 닿은 직장 동료 한 명이 전화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고 쌩쌩한 애들도 취직 못해서 난린데
집에서 시아버지 병수발만 5년을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옛날에 일 잘하셨어도 그 5년 쉰 거 기업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력서 백날 첫날 내밀어 봤자 면접 보러 오라는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다음 이력서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낮에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상하차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 돌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세면대 앞에서 남편의 코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휴, 놀랬어? 괜찮아. 요 며칠 막일 좀 뛰면서 무거운 걸 좀 날랐더니 몸이 고돼서 그런가 봐. 금방 멎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자. 내일 또 새벽 첫 차 타고 공사판 나가야 돼. 저는 화장지를 뽑아 남편 손에 쥐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 안쪽이 단단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어요. 주차장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다가 멈칫했습니다. 형님이었어요. 최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저를 발견했어요. 형님의 시선이 제 낡은 패딩과 운동화를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꼬리, 그게 뭐야? 설마 이 냄새나는 달동네 구석에 사는 거야? 아버님 재산 한 푼 못 받고 큰 소리치고 나가더니 아주 길바닥에 나 앉았네. 불쌍해서 어째 내가 밥값이라도 좀 쥐어줄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 뒤에서 형님이 혼자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서서 두부 한 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파스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쓰러지듯 잠든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노트 몇 권을 꺼냈어요. 간병을 하는 내내 틈틈이 써내려갔던 메모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느꼈던 것들을 적어둔 것이었어요. 보호자가 보호자를 위해 만들어진 앱이 없다는 것,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 야간에 환자 상태가 급변했을 때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저는 그 메모들을 한 장씩 넘기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실버케어 앱이었습니다. 5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드는 서비스였습니다. 며칠에 걸쳐 완성한 기획서를 들고 벤처 캐피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회의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담당자의 얼굴도 내밀지 않은 채 비서를 통해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회의실 안까지 들어갔지만 기획서를 절반도 넘기지 않은 담당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생각은 참 좋으신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아이디어 하나 덜렁 있다고 다 돈 대주는 줄 아십니까? 본인 주머니에 돈은 100원 한 장 없으면서 남의 돈 수억 원을 거저 쓰시겠다고요? 저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세 번째 회사도 네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버스 창문에 이 말을 기댔어요. 아이템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날도 텅 빈 통장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어깨를 늘어뜨렸어요. 저는 월세 납부일이 사흘 남았다는 것을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당장 이번 달 방세랑 쌀값은 어떡할 거야? 내가 밤낮으로 공사장 벽돌 나르고 등골 빠지게 박스 날라서 버는 푼돈으로는 턱도 없어. 월세 내고 나면 당장 내일 모레 우리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저는 기획서 파일을 닫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나도 안다고. 나라고 지금 이 꼴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피가 마른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가 마르는 사람이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그놈의 종이 쪼가리만 붙들고 있어? 그거 들고 쏘다니면 누가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내려준대? 당장 식당 주방에라도 나가서 그릇이라도 닦아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나보고 당장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5년 동안 꼼짝 못하고 시아버지 똥오줌 치우다가 이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며칠 전 돌아가신 고 이한수 어르신 며느리 되시는 분 맞습니까?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며느리는 맞는데요. 대체 누구신데 저희 아버님 이름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대자 직원이 엘리베이터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12층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눈빛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편히 앉으시죠.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서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는 고 이한수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딱 1년 전 저희 로펌을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시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회의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파일 위에는 신탁자산계약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주 큰 돈을 저에게 수임료로 주시면서 이 계약을 몰래 맡기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여기 서류 내용부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읽는데 눈이 멈췄어요. 수령인 명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형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한 사람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며느님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당신 곁을 지켰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눈을 감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며느님을 길거리로 내쫓을 거라는 것도 미리 다 내다보셨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으로 포장된 껍데기 유산이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물려받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제 이름으로만 예치해 두셨던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 돈의 존재를 꿈에도 모를 거예요. 앞으로도 알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그분들이 10원 한 장 건드리지 못하게 저희 로펌에서 법적으로 철통같이 막아두었습니다. 며느님만 마음 편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이걸 다 준비하셨단 말씀이세요? 저 몰래 오직 절 위해서요? 변호사가 파일 뒤쪽을 넘기며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많이 떨려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지신 뒤에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훨씬 일찍 눈을 감았을 거야. 이게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귀한 돈으로 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좀 팍팍 밀어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어르신께서 저희 로펌에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모님은 앞만 보고 달리세요.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방패막이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형님 내외는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기획부동산 투기꾼들한테 한꺼번에 송금했어요. 2배, 3배로 불어날 것이라는 말을 믿은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이 땅에 투자한 거 제대로 대박 터지면 당장 강남 한복판에 삐까뻔쩍한 건물 하나 올릴 수 있어. 두고 보라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형부가 서류에 사인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진작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팍팍 굴렸어야 됐는데 괜히 눈치 보느라 시간만 버렸잖아. 이제 떵떵거리는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 한편 신우이는 예식장 계약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현금으로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서울 한복판의 가장 비싼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엄마, 나 무조건 이 드레스 입을래. 이게 수입산이라 제일 비싸고 이쁘잖아. 돈도 빵빵한데 이런데 팍팍 좀 쓰자. 응?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금쪽 같은 막내딸 시집 가는데 돈이 대수냐? 엄마가 아빠 유산 싹 다 받은 거 뒀다 뭐해. 우리 딸기 팍팍 살려줘야지. 제일 비싼 걸로 확 긁어라. 예식장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 쪽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로펌 건물을 나온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하던 일 멈추고 빨리 내가 있는 쪽으로 와.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빚쟁이들이라도 찾아왔어?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덜컥 겁나게. 나쁜 일 아니니까 걱정 마. 우리한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 일단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저는 로펌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서류 파일을 두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그냥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쓰겠습니다. 며칠 뒤 로펌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처리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개발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원서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지원서를 검토하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법인 설립 인가증이 발급되던 날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한켠에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법인 인감을 세 사람이 함께 손으로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이 만드시는 그 사업, 제가 가진 인맥과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업계 1위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르신의 유지가 절대 헛되지 않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진짜 이 악물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성공하자. 저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 웃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능한 개발자들을 영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5년간 직접 경험하며 손으로 적어주었던 메모들을 개발팀 앞에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밤새 홀로 환자 곁을 지키며 느꼈던 공포,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 가족들과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는 답답함. 개발자들은 처음에는 메모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노트북 화면에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개발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세상에,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기능들, 시중에 나와 있는 앱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진짜 배기들이거든요. 이거 책상머리에서 대충 머리 굴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데, 정말로 대표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병수발 들면서 직접 다 겪으신 일들이에요? 네, 전부 다요. 5년 동안 새벽에 피 말라가며 제가 직접 겪고 또 울면서 노트에 적어둔 것들이에요. 단 하나도 제 살갗에 안 닿은 게 없어요. 개발팀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무실에는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앱이 정식으로 출시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안쪽에 팀원들과 함께 모여 앱스토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시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떨지 말고 눌러.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세상에 보여주자. 가자.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어요. 가입자 수가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을 억눌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수석 개발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지금 전국 치매 한우의 카페며 커뮤니티마다 우리 앱 링크가 쫙 깔렸어요. 가입자 수가 1분에 수십 명, 시간당 수백 명씩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서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발자가 내민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환호의 게시판 글 하나가 공유 수천 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치매 환자를 모시는 딸이었어요. 이런 앱을 진작 누가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가입자 수는 매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명 정보기술 매체 메인 화면에 우리 앱 성공 스토리가 크게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간병 경험 5년이 만들어낸 앱, 출시 한 달 만에 업계를 뒤흔들었다 였습니다. 기사가 올라오던 날 오후부터 대형 벤처 캐피탈 담당자들의 연락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초기 자본이 없다며 저를 돌려보냈던 바로 그 회사들이었어요. 저는 미팅 일정을 잡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님, 잘 들으세요. 그동안 우리 문전박대했던 사람들 아쉬울 거 없으니까 먼저 연락 온 순서대로만 일정 잡으세요. 돈 준다고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깐깐하게 면접 보고 투자사 고를 거예요. 비서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일정 잡겠습니다. 투자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원룸을 나와서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들여놓던 날 남편은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 박스를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왜 여보, 곰팡이 슬던 그 코딱지만한 단칸방 살다가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넓은 아파트 오니까 길이라도 잃어버릴까봐 겁나? 아니, 그냥 우리 은지가 5년 동안 시아버지 똥오줌 치우며 맘고생하다 쫓겨나듯 그 단칸방에서 눈물 짓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 내가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 저는 남편의 팔을 툭 치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고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명함을 새로 팠습니다. 처음 명함을 받아든 날 남편은 명함을 앞뒤로 뒤집어 보다가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휴, 나 살다 살다 이사 밑에 최고 운영 책임자라는 직함은 처음 달아보네. 어때? 여보가 보기에 나 너무 옷에 안 맞는 명함 든 사람처럼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긴 아주 맞춤업처럼 딱 어울리는데. 그동안 공사판에서 물류센터에서 밤새 등골 빠지게 고생한 우리 남편. 이제부터 거기가 원래 당신 자리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 그즈음 시댁 쪽에서 소식이 흘러들어왔어요. 형님 내외가 거액을 넣었던 기획부동산 대표가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어요. 야반 도주였습니다. 형님 내외가 담보로 잡아두었던 상가와 아파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전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간 것이었어요. 시누이 쪽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군수에 맞지 않는 초호와 결혼 준비가 예비 시댁 식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결국 예비 신랑이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자녀의 빚을 갚아주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결국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업계 네트워킹 파티가 열리던 날 저녁이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남편과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력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기업 임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알아보더니 황급히 다가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유, 대표님, 진짜 여기서 이렇게 백배 되다니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그새 회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키우시고 제가 진작에 대표님 진가를 알아뵀어야 하는 건데 제 눈이 삐었었죠. 늦었지만 명함 한 장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 한 명도 옆에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기업 아시죠? 저희 쪽이랑 꼭 한번 좋은 투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만 주시면 제가 만사 제쳐두고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 이력서 휴지 조각 취급하셨던 분들하고는 앞으로도 굳이 명함 섞을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한데 길 좀 비켜주시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과 변호사가 제 양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걸었어요. 등 뒤로 두 사람이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회사의 첫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행사장 단상에 오른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투자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비전을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말을 마치자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단상을 내려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계단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은지야, 너 왜 그래? 갑자기 휘청거리고 어디 안 좋아? 괜찮은 거야? 여보, 나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너무 어지러워. 남편이 제 허리를 감싸주며 대기실 쪽으로 부축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 안 되겠다. 빨리 일어나. 당장 병원부터 가자.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 유치 기념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진찰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배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에 작은 심장 박동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여기 화면에 콩닥콩닥 뛰는 거 보이시죠? 아기 심장 소리예요. 지금 딱 8주차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계획을 접은 것이 5년 전이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을 시작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을 뽑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진료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번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여보, 그만 울어. 대기실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 어떡해. 또 그쳐, 응? 아, 몰라. 남들이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5년 동안 당신 혼자 똥오줌 치우기만 했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천사 같은 아기가 오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를 모를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회사는 그 무렵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꼼꼼한 법률 자문 아래 경쟁사 두 곳을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업계 안에서 우리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의 연말 시상식에서 저는 올해의 여성 창업가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어올릴 때 객석에서 남편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도 그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이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눈물 콧물 쏙 빼며 밑바닥에서 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모진 시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아기용품 박스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베네 쪼고리를 꺼내 펼쳐보던 남편이 손바닥만한 옷소매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야, 여보, 이거 봐봐. 이 조그만 구멍에 진짜 사람 팔이 들어간다고? 내 손가락 두 개도 겨우 들어가는데? 아기가 아무리 작아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 양반아. 갓난 아기가 얼마나 작은데 그래. 당신 주먹만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당연히 이만하지.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행여나 부서질까봐 앉지도 못하겠네. 남편이 베네 쪼고리를 자기 팔뚝에 대어보다가 비씩 웃었습니다. 저는 세탁망에 아기 옷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오후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표실에 앉아 오전 보고 서류를 펼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퀵배달로 사무실에 들어온 상자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요. 비서가 양손으로 상자를 들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갈갈이 찢겨진 채로 구겨져 있었어요.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저는 상자에서 눈을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문부터 꽉 닫아요. 다른 직원들 못 보게.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홍보팀장이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사 좀 보셔야겠는데요. 인터넷이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태블릿 PC 화면을 책상 위에 꽉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베스트글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메뉴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충격, 스타트업 대표,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폐륜 며느리. 저는 화면을 손으로 끌어당겨 글을 읽었습니다. 게시글 안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처럼 들리도록 조작된 녹음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거짓 증언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일부러 약을 주지 않았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방치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는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욕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고요. 다른 카페며 게시판으로 정신없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홍보팀장에게 돌려주었어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 담당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로펌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홍보팀은 일절 나서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기다리세요. 섣불리 움직이면 저쪽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홍보팀장이 나간 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 대표님, 지금 인터넷에 도는 그 끔찍한 기사 대체 뭡니까? 시아버지를 학대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니요. 우리 투자금 다 날릴 작정이세요? 당장 똑바로 해명 안 하면 투자금 다 싹 다 빼버릴 겁니다.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그거 다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제가 뿌리째 뽑아서 확실하게 밟아버릴 테니까 딱 며칠만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제 회사 이런 허접한 수작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놓았어요. 로비 쪽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내용의 메모가 비서실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앱스토어 평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개발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 손을 아랫배 위에 얹었어요. 뱃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폭로글이 게시된 지 단 하루 만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한 개발팀장이 대표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 앱이고 홈페이지고 완전히 목통이 됐어요. 나쁜 마음 먹고 몰려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서버가 팍 터져버렸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아랫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다리 사이로 무언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편이 대표실로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저의 얼굴을 본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지야, 너 왜 그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 식은땀 흘리는 것 좀 봐. 무슨 일이야? 여보, 나 빨리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아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오는 동안 직원들이 복도에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리면서 개발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버 복구부터 당장 시켜요. 그리고 우리 담당 변호사님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가지고 회사로 부르시고요. 개발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곧바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저는 병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남편은 병실 밖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야, 다행히 우리 아기는 무사하대. 뱃속에 꼭 붙어 있대. 근데 너 지금 꼼짝도 말고 무조건 누워만 있어야 한대. 당분간 회사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끄고 쉬어. 응? 아니야. 나 아직 누워만 있을 수 없어.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이은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너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내 새끼 무사히 지키려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끔찍한 일장 총몽 끝내야 돼. 저 인간들이 내 피 같은 회사 망치고 나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게 놔둘 수는 없어.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병실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아휴, 우리 시아버지가 돈 한 푼 못 써보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병원, 큰 병원에 모시겠다고 사정을 해도 그 여자가 끝끝내 막았다니까요. 아버님 재산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병수발 드는 척 쇼를 한 거예요, 쇼를.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님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엾은 우리 아버님. 마지막 눈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독사 같은 며느리한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시다가 가신 거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회사 건물 앞에 모여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며 회사 건물 앞 현장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들고 건물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짐 가방 하나 가져와. 5년 전에 내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그 가방 말이야. 그리고 내 노트북도 꼭 챙겨오고. 뭐? 지금 당장? 은지야, 너 지금 절대 안정 취하라니까.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알아. 나 못 움직이니까 당신 보고 당장 뛰어가서 가져오라는 거잖아. 한시가 급해. 잔말 말고 빨리 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병원 응급실 거쳐서 병실에 누워 있어요. 만사 제쳐두고 당장 제 병실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묻지 않고 바로 출발할게요.
1시간 뒤 남편이 짐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남편이 짐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어 5년치 병상일지 노트 묶음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치며 특정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보, 여기 내가 짚어주는 날짜들 똑똑히 봐. 이날, 이날, 그리고 이날. 이 날짜에 찍힌 우리 시댁 거실 CCTV 영상 폴더 찾아. 카메라 메모리 카드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다 모아놨어. 남편이 가방 안쪽을 뒤져 투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들어있었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저는 날짜를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영상 틀어보세요. 아버님이 제일 고비셨던 날이에요. 변호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거실 홈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형님네회는 현관으로 들어오다가 시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그대로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전부 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까? 그럼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그냥 반만한 줄 아셨어요? 5년치 날짜별로 영상, 사진, 녹음 파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챙겨왔어요. 저는 다음 날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틀어보세요. 2011년 1월 1일 오전 11시. 시아버지 가방 놔두던 서랍 쪽 비추는 카메라 영상이에요. 변호사가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형님이 시아버지의 가방을 열고 안쪽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 자신의 핸드백 안에 집어넣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술비로 모아두었던 현금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저 인간이 진짜 아버지 수술비에 손을 대? 이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다리 몽둥이로 확 부러뜨려 놓는 건데. 흥분하지 마. 지금은 열내고 감정 부릴 때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증거로만 숨통을 조일 거니까 똑바로 봐. 마지막으로 저는 녹음 파일 폴더를 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재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게임 끝났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저쪽은 뼈도 못 추려요.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주요 언론사 기자들 싹 다 부르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회사 대강당 잡고 전면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당장 나갈게요. 아니, 대표님, 그래도 지금 쓰러지셔서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하는 몸인데. 아니요,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 입으로 터뜨려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정 못 걷게 하면 휠체어라도 타고 나갈 테니까 단상 위에 제자리 무조건 만들어 놓으세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하나둘 회사 대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당 앞줄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방송국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뒷줄에는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펼친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빼곡하게 앉았습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변호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건 구차하게 변명이나 해명 따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떠들어댄 새빨간 거짓말,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짜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까발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5년치 병상일지였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손으로 적혀 있는 페이지들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과 식사량, 복용약과 그날의 상태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노트들, 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 흘리면서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시아버님 병상일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병원에서 떼온 진료기록 원본이고요. 제가 아버님 약을 빼돌리고 방치했다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회견 끝나고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종이 한 장 한 장 직접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십시오.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노트야 본인이 얼마든지 입맛대로 지어내서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100%라고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질문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다음 영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스크린에 두 번째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홈 CCTV 원본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선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형님 내외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쓰러지는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당 안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형님이 시아버지의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자신의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모아두었던 현금이었어요. 강당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앞줄 방송 카메라들이 일제히 스크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들었던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5년 전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동의받고 거실에 달아두었던 홈 CCTV 원본 영상이에요. 단 1초도 짜집기 안 한 진짜 원본입니다. 아버님이 숨 넘어가며 쓰러지시는데도 소름 끼치게 그냥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저 두 사람. 그리고 아버님 수술비까지 훔쳐가는 저 손버릇. 저게 바로 방송에서 가짜 눈물 흘리던 제 형님의 진짜 시커먼 속내입니다.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퍼진 조작 녹취록의 원본 전체 파일이었어요. 조작된 버전과 원본을 나란히 재생하자 편집된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잘라낸 앞뒤 문맥이 복원되자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어서 제가 직접 녹음해 두었던 시어머니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퍼부었던 폭언과 저주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 몇 명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뒷줄에서는 타이핑 소리가 멈췄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신탁증서 원본이었어요.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 이한수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시기 딱 1년 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로펌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당신 곁을 지켜준 며느리에게만 모든 자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들은 단돈 10원 한 장 뺏어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아주 꽁꽁 묶어달라는 간곡한 의뢰셨습니다. 변호사는 친필 편지를 카메라 쪽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고인의 친필 편지를 보십시오. 며느리 이지은만이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신 CCTV 영상 속 저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고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는데도 모른 척 버려두고 심지어 고인의 목숨줄인 수술비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내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저희 측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회사 서버를 마비시킨 업무방해, 그리고 고인의 수술비를 훔쳐간 특수횡령 혐의까지 모조리 묶어서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겁니다. 절대 선처나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강당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앉아있던 기자들은 노트에서 눈을 떼고 스크린만 바라봤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 댓글창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가만히 꺼버렸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연락 왔어. 그 가짜뉴스 내보냈던 방송국 놈들 자기들 홈페이지 메인에 납작 엎드려서 대문짝만하게 사과문 올렸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 화면에는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 입구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님과 시어머니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거 나요. 엄마가 인터넷에 글 올리라고 다 시킨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쏙 빠지고 나한테 독박을 씌워? 내가 감방 가게 생겼는데 엄마 혼자 살겠다고? 멋이 어째? 이 썩으려나. 돈 다 까먹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왠지 그년 돈이라도 뜯어내자고 먼저 살살 꼬드긴 게 누군데? 어디서 애미를 물고 늘어져? 이 쳐 죽이려나.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쌍욕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탈퇴했던 유저들이 사과글을 올리며 앱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앱스토어 평점이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투자를 보류했던 벤처 캐피탈 담당자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대기실로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 강당 쪽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제 손등에 가져다 댔어요. 은지야, 우리 은지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5년 동안 지옥구덩이에서 혼자 끙끙 앓게 해서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이젠 맘 편히 울어. 진짜 고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규명 기자회견으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문자로 결과를 알려왔어요.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형님 부부 징역 4년, 시누이 징역 3년, 시어머니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전액 부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인용됐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딱히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부부와 시누이는 수의를 입고 교도소로 이감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영치금과 보증금마저 가압류되었어요.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서울 외곽의 저렴한 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서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대표님, 방금 구청에서 서류 처리 다 끝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호적파는 절차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그 집안 사람들하고는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전히 남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 상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가는 것 같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뭘 했나요?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셨던 거죠. 며느님한테 모든 걸 걸고 맡기신 게 어르신 평생 제일 잘하신 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웃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배를 안고 신사옥 중공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새 건물 앞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발표를 마치자 임직원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저는 황금색 가위를 들어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끊어졌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랫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가위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눈치를 채고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배가 뭉쳐? 세상에, 지금 신호 온 거야?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지금 나오려나 봐. 빨리 구급차 좀. 남편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임직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문 앞에서 제 손을 꽉 쥐었다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손을 놓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만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건강한 울음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딸이었어요. 며칠 후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기의 손가락을 손끝으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꾸물거렸어요. 남편이 의자를 침대 쪽으로 당겨 앉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깊이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여보, 이것 봐. 손가락 꼬물거리는 것 좀 봐. 그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우리한테 와준 아주 귀하고 예쁜 우리 딸이다. 천사같이 예쁜 내 새끼. 우리 은지 똑 닮아 우리 딸이야. 여보, 나 진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난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남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부부의 손을 하나씩 잡고 우리 사이에서 걸음을 옮겼어요. 잔디밭 공원이었습니다. 햇살이 풀밭 위에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잔디밭을 보더니 손을 놓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달려가는 딸아이를 향해 뛰어갔어요. 금세 딸아이를 따라잡은 남편이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웠습니다. 딸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공원 한편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석방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이 가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목마를 태운 채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딸아이가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하늘만큼 높이 있어. 아빠 어깨 위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 엄마도 빨리 내 옆으로 올라와. 엄마는 무거워서 거기 못 올라가요. 우리 딸 떨어지지 않게 아빠 머리카락 꽉 붙잡고 있어. 남편이 제 옆에 서며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어허, 이은지 대표님, 하늘같이 귀하신 우리 딸내미가 오시라는데 감히 안 오고 버텨? 얼른 이쪽으로 안 와?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당신 허리 부러져서 병원 신세 지느라고 우리 집 기둥 와르르 무너지잖아. 당신이나 우리 예쁜 딸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딸아이가 위에서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작은 발을 손으로 감쌌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잔디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힘껏 닫던 그날의 내 손이 떠올랐습니다. 짐가방을 끌고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던 그 새벽이 떠올랐고요. 그날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딸아이가 달려가는 잔디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눈부신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정한 남편과 예쁜 딸과 함께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주인공의 앞날에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